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주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 주제는 공정함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함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공정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개개인마다 그 기준이 있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즘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등장하면서 언론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자,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요, 살다 보면 법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입구에 세워진 어떤 동상 하나 지나치게 돼요. 모든 법원에 다 있습니다. 이 동상은 괜히 세워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이죠. 디케인데요. 손에 칼 들었고 반대쪽에 저울이에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칼은 정의, 저울 공정함 상징하고요. 눈을 가린 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에 디케의 동상을 세워둔 이유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두가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인식도 바뀌고 법이 개정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억울해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의자로 잡혀와서 폭행이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고 피의자가 돼서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존재하던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했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실제 했고요. 그 피해자들은 아직도 교도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심리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결과 나올 텐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어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경찰이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발견 장소와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살의 김씨로 확인됩니다.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을 둘러봤어요. 현장 주변에 발견된 게 부서진 자동차 라이트 조각들이었습니다. 차 부품 일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뺑소니 가능성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시신을 부검해보니 김씨의 몸에 교통사고의 흔적은 없는 겁니다. 외상이나 출혈 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혈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와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술에 수면유도제를 섞여 먹였고 살해한 뒤 자동차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남게 되죠. 경찰도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9일 새벽 0시 10분경 유력 용의자로 추정되는 당시 23살의 큰딸 김신혜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김신혜 씨는 자신의 범행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성추행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사건 발생 2달 전인 2000년 1월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했는데 그 말을 듣게 된 김신혜 씨는 자신도 중학생일 때 아버지에게 같은 일을 당한 기억이 떠올라서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부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의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해둔 사실도 밝혀졌죠. 2000년 3월 9일 새벽 1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을 술에 섞어서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같이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운전 중인 아버지가 약기운이 돌자 쓰러졌어요. 그리고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유기했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서 현장을 떠났다고 모든 범행 과정을 다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김신혜 씨에게 들은 진술 내용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가입된 상해 보험들과 어릴 적에 당한 성추행, 그리고 동생까지 성추행하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
결정적인 자백들인 거죠. 모두 김신혜 씨를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2001년 대법원은 김신혜 씨에게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존속살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났어요. 그런데 진짜 사건은 이 다음부터 시작됐죠. 자, 어느 날부터 감옥에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요, 범행 사실이 없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추행 당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에 친척 어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해야 정상 참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풀려날 것이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김 씨가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형을 낮춰달라면서 탄원서도 제출했거든요. 이상하죠.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김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을 할 경우 감형의 여지는 생길 수 있지만 김신혜 씨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지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호 과정은 그렇다 쳐도 중요한 점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과 아주 다른 내용이에요. 하지만 사건 18년이 지난 지금도 김 씨는 복역 중이고요. 아직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김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죠. 먼저 경찰이 김 씨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이유는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했지만 취조를 받으면서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었대요. 지금부터요, 김 씨가 주장하는 알리바이, 진짜 알리바이는 무엇이고 경찰의 강압 수사는 사실이었는지 이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혜 씨는 이때의 일들을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인 2000년 3월 1일 서울에서 남동생과 살고 있던 김 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맡기기 위해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완도로 출발합니다. 원래는 강아지만 데려다 놓고 당일날 다시 남동생과 서울로 돌아오려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남동생이 완도에 더 있길 원한 겁니다. 그러자 김 씨는 며칠 후 다시 동생을 데리러 오겠다며 말하고 혼자 서울로 갔어요. 혼자서라도 서울로 간 이유는 고향 친구 중에 결혼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는 4일 뒤 광주에서 집들이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갔다가 다음 날인 3월 6일 완도에 들려서 남동생을 데리고 오면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광주로 가려던 5일 새벽에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들이받는 사고가 생겼어요. 차 수리와 보험 처리하다 보니까 집들이를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댁에 전화를 걸어요. 완도에. 남동생에게 차비를 보내줄 테니 혼자 버스 타고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으니까 김 씨는 완도로 갈 차를 빌렸어요. 그리고 광주에 사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완도에 남동생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만나자. 집들이를 못 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향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다 돌렸어요. 지금 완도로 가니까 친구가 하는 구두 가게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정했어요. 김 씨가 완도로 내려가던 중에 대전 휴게소에 한번 들립니다. 이때 완도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가고 있다고. 이때 아버지는 전화를 받으면서 동네 주민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완도로 가는 중이라 말했고, 아버지도 조심해서 내려오고 집에 닭죽 해놨으니까 도착하면 먹어라, 이런 대화도 했어요. 김 씨는 3월 7일 새벽 1시가 다 돼서 완도에 도착합니다. 공중전화로 친구인 박 씨와 통화를 한번 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음날 만나자고 약속을 미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동생이 하는 말은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싸웠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김신혜 씨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은 성격이 좀 난폭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좀 피해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얼떨결에 검문소 앞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한 거짓말은요, 김 씨가 감옥에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경찰은 이미 김 씨가 완도에 도착해 있는데도 다른 곳에 있다고 거짓말한 이유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이 거짓말한 건 사실이지만 가족보다 친구를 먼저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할머니가 서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냥 검문소 앞이라고 둘러댄 겁니다. 김 씨는 결혼한 친구와 만나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친구인 권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권 씨는 지금 당장 나가기엔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보자는 말을 했고 약속을 한 번 더 미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도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며칠 뒤 김 씨가 그리고 체포됐어요. 이렇게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김 씨가 진술한 사건 전날까지의 일들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 친구나 가족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신혜 씨의 진술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면 그 사람들, 진술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비교해보면 간단히 확인되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제 발로 걸어와서 자백했다고 경찰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강압 수사를 받았고 폭행과 폭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범행을 자백한 건 사실인데 고모부에게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남동생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려고 했을 뿐이지 절대로 자신이 살해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지금 하는 말들은요, 김신혜 씨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주장을 들어보면 범인으로 찾아낸 김신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찾아내서 김신혜 씨의 진술을 논파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만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신혜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김신혜 씨 말에 더 신뢰가 가고 있는 거죠. 자, 경찰과 김 씨가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고모부에게서 범행을 털어놨다는 사실을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는데 정작 김 씨는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었고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김 씨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 난다 라고 고모부가 화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갔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김 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는 아버지를 살해한 목적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8개의 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3개가 해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조서를 썼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진 술과 수면 유도제가 완도 집에서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김 씨가 수면제를 술에 갈아 넣었을 때 사용했다고 이야기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자백을 했었다는 거죠. 아버지 몸에서 심지어 수면제 성분이 나왔죠. 독시라민인데 13.02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어요. 그런데 이만큼의 양이 검출되려면요, 김 씨가 자백한 내용대로의 30알이 아니라 100알 이상을 먹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경찰 발표와 다른 거죠. 심지어 경찰의 강압수사가 사실로도 드러났어요. 인권 변호사인 박준영 씨가 2014년에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김 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었고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켰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내밀더니 지장 찍고 서명하라고 강요한 적도 있었다는데요. 이때 김 씨가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을 뒤로 뺐어요. 그러자 경찰들이 억지로 잡아채서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명할 때까지 폭행을 계속했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김 씨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신혜 씨가 강압수사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아질 거예요. 김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2015년 2월이었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 기록과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영장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킨 점도 드러났어요. 이런 보도가 있기 전에도 김씨의 사연은 이미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가 전혀 없다가 15년 만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건 재판 기록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됐고요. 증거들이 약품 처리를 통해서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와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법적 절차 그리고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해 보니 사건 당시 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직무상 범죄에 해당되며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쓰일 수 없으니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에 외국에서 재심을 인용한 사례까지 수집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심 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고요. 재심의 소극적인 사법부의 적절한 판단을 바라고 최종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변호사 측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이 사건은요, 국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례예요.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11일에 광주고등법원이 기각했고요.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2018년 9월 28일에 재심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못 바꿔요. 이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김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정황이 보이는 사건인데요. 실제로 김씨는 아버지와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요. 성폭행 사실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체장애 상급이에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속적인 성폭행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죠. 사건 당일 아버지와 김씨가 통화할 때 옆에서 마을 주민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김씨나 아버지의 지인들로 충분히 살인의 가능성은 없다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를 단순히 살해할 목적이었으면 친구 2명에게 굳이 여러 번 전화를 걸어가면서 남동생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만나러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김씨의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까워 보이죠. 정리하자면요. 사건의 쟁점은 김신혜 씨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인가로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공소시효가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재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이 사건을 검색하면은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고모부는 무엇 때문에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남동생에겐 정말 혐의가 그럼 있는 건지,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이미 2019년 9월 9일에 이 사건의 첫 공판 진행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재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 번 확정이 난 사건은 다시 판결하지 않습니다. 형사상의 원칙인데 이게 처음으로 깨진 데다가 살인범이라고 함부로 사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사례로도 남을 거고요. 살인범이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만약 계속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김씨가 허위 자백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졌을 거고요. 김씨는 계속 교도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김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재심 결정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그 재소자들이 원하면요, 계속해서 노트를 받아서 소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신혜 씨 그 당시는 안 그랬던 거죠. 노트를 다 썼으면 이걸 제출해야 되고요, 폐기해야 새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소자가 뭔가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옷이나 뭐 양말 아니면 바닥 등 적을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동안의 일들을 다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심이 결정됐던 것이죠. 자,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억울한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신혜 씨가 어느 쪽으로든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큰 사건이 매일 이제 알려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이 많이 관심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소개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재심을 받게 된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